오케이. 자, 그래서 효소는 일단 비자발적 반응을 소위 말하는 반응 연계라는 것으로 해결을 해준다. 그래서 이 ATP라고 하는 것이 왜 에너지원으로 그렇게 우리가 즐겨 쓰는 걸 마다하지 않느냐 하면 주로 반응 연계를 하기 위해서 주로 이 ATP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번 ATP를 딱 분지르면 가수분을 하면 거기서 꽤 듬직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웬만한 그 비자발적 반응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까 지난 시간에 뭐 마이너스 7.3 킬로칼로리 그런 것도 외우세요. 쓸데없는 거 제발 외우지 말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딱 가수분해 시키면은 충분히 믿고 쓸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 특히 인산결합 같은 것들이 주로 그런데 인산기들이 그런 것들은 우리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고에너지 인산결합의 정의가 이제 가수분해라는 이렇게 분해를 시켰을 때 많은 양의 네거티브 델타 G를 생성을 하는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ATP가 ADP로 되는 순간에 이렇게 에너지가 마이너스 7.3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왜 바꿔 괜히 계속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다 이것을 다 똑같이 쓰고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누가 묻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냥 이제 써왔는데 왜 또 괜히 쓸데없이 묻고 난리야 이거. 왜 이거 ATP예요? 딴 거 쓰면 안 돼요? 라고 묻지. 할 수 없이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여태까지 잘 쓰고 있더니 전통 몰라? 전통? 하다가 또 이렇게 물으면 할 수 없이 또 찾아봐야지. 대답을 해주려니까 뭔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찾아본 거예요. 왜 적합하냐. 그랬더니 이런 도표가 이게 레닌저에서 나온 이거 생화학에서 나온 그 그림인가 그럴 거예요. 레닌저 아니면 누군가 어쨌든 생화학 교과서예요 여기. 자 이렇게 생화학답게 자 이쪽이 델타 G예요. 왼쪽이 델타 G 값이 그러니까 최소한 음수 값이 어느 정도 이게 여기서는 델타 G 오브 하이드로 라이시스이기 때문에 음수 값이 굳이 나올 필요도 없이 이 양이 음수 값이구나 이게 역시.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죠. 10, 20, 30 이게 마이너스 70 정도가 이제 엄청나게 꽤 큰 이런 식으로 단위가 킬로 칼로리가 아니라 킬로 줄이니까 이건 지금 이제 그런데 ATP가 어디에 있느냐? ATP의 위상을 살펴보면 이쯤에 있는 거지. 이렇게 다시 말하면 ATP가 가수분해가 되면은 한 마이너스 30 조금 더 넘는 킬로줄 퍼 몰 정도의 뭐 단위야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얘가 최정상인 줄 알았더니 말이야. 별거 아니네 이거 ATP 중간에 있네 이거 ATP보다 훨씬 더 높은 고수들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거였다면 그러니까 인정하겠는데 넘사벽하고 얘네들은 우리가 못 가져와. 근데 이거 뭐 파스피놀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요 PEP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 우리가 몇 챕터 지나서 보면 알겠지만 이거 해당 과정에 볼 때 요 포도당 분해시키면서 할 때 이거 그냥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포크레아틴 헬스장 가면 엄청 많잖아. 헬린이들 막 이런 거 막 먹고 그러잖아. 크레아틴. 이거 뭐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원쓰리 비스파스파이드 글리세라이드 이거 역시 해당 과정에 보면 중간에 산물로 나와. 이거. 그러니까 이거 세포 안에서 이런 게 없는 거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세포 안에서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인데 얘네들이 전부 ATP보다 전부 한 위에 고에너지 인산결합 뭐 ATP가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주기 때문에 ATP를 여태까지 에너지원으로 써왔다고 얘기를 딱 해왔는데 갑자기 이거 머쓱해지잖아. 누군가가 왜 ATP예요? 딴 거 안 돼요? 하고 해서 정말 ATP만한 게 어딨어? 라고 찾아봤더니 세상에 이런 게 있네? 이제 더 이상 대답할 구실이 없잖아, 이거. 어쩌지? 얘한테 가서 뭐라 그럴 거야, 이제.
알고 보니 얘네들이 더 좋은데 옛날에 예정이 있어서 그냥 쓰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럼 안 받아들일 거 아니야. 예정은 예정이고 우리 좀 더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바꿉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직도 우리는 계속 ATP에 연연하는 걸까? 혹시 또 다른 이유 없을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명백한 사실이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사실. ATP가 가장 높은 양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가수분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났어. ATP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약 중간 정도의 양의 에너지밖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 라는 얘기지. 효율적인 가성비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가성비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돼. 가성비 갑인 저 위에 있는 무슨 PEP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쓰는 ATP를 아직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 뭔가 근거를 이유를 대지 않으면 큰 위기에 처할 것 같아. 도와주세요 여러분. 뭔가 이론적인 근거를 제게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ATP를 좀 쓸 수 있게. 나는 의리 빼문 시체이기 때문에 나는 이 ATP를 계속 쓰고 싶어. 그럼 뭔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번. 어떤 근거로? 너는 신용카드 쓸 땐 좋지. 막 긁어 제낄 때는 그냥 좋지. 막 네 세상 같지. 나중에 결제일 돌아가지고 갚으려고 그러면 너 그거 어디다가 다 갖다 어디서 다 메꿀 거니? 라는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갑자기 신용카드가 왜 나와? 개인적인 무슨 뭐 경험담은 아니고 이거 왜 나오지? 자, 이거 썼어. ADP가 됐어.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ADP는 다시 모아가지고 ATP를 변환시키지. 그런 거라서. 그러면 ADP를 ATP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 그러니까 ADP가 ATP로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지금 델타 G가 플러스 값인 반응 아니에요. 그럼 이 반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얘보다 훨씬 더 큰 델타 G 값이 얘보다 훨씬 더 큰 애를 데려와서 해야 최소한 에너지라는 게 말이에요. 딱딱딱딱 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100%로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100을 빼먹으면 여기다 갖다 줄 수 있는 거 보통 한 7, 8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DP에서부터 ATP를 만드는데 60이랑 70이라는 양이 들어가. 여기 보통 70이라는 양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100 정도 드는 양의 에너지를 끌어가 갖다 와서 써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에너지로 썼어. PF를. 쓸 땐 좋지. 그냥 잘 나간다. 밟으니까 무슨 이건 페라리도 아니고 밟으니까 그냥 팍 나가네. 아유 너무 좋아. 그런데 자 얘를 지금 다시 재충전시키려면 누군가를 가져와서 얘보다 에너지급이 훨씬 더 높은 애를 가져와서 갖다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애가 없지? 가수분해 되긴 좋으나 에너지 많이 내나 얘를 다시 예를 들어서 ATP와 같은 비슷한 식으로 다시 재충전시키려면 얘도 누군가를 가서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카바를 쳐줘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 정도, 겸손하게 살아. 중간 정도 되는 애를 써야 네가 나중에 이걸 재충전시키기에 쉽지. 아무 데서나 끌어와도 되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생화학 시간에 가면 당연히 물론 배우겠지만 일반 생물학 시간에서 이런 얘기를 보통 좀 안 하는데 괜히 잘난 척하려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아니 왜 ATP야? 라고 얘기를 하는 질문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ATP가 그렇게 중간 정도의 에너지 양을 이렇게 내는 게 축복인 줄 알아. 그게 만약에 정말로 큰 양의 에너지를 냈다면 그거를 다시 재생산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고통스러웠을 것이야. 그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나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비자발적 반응을 해결하는 건 반응 연계로서 끝났어요. 그죠? 근데 그 반응 연계를 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가 불러다가 소원에다 쓰는 친구가 ATP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자발적 반응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애 아니야. 자, 여기서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는 이 개념이 나오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 에너지 오브 액티베이션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 이거 역시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냥 얘기할 때는 활성화 에너지 많지만, 실제적으로, 아니, 도대체 뭐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야? 뭘 활성화 에너지야? 자발적이면 자발적, 비자발적이면 비자발적이지, 못 나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포도당을 우리가 분해를 했을 때, 밥 먹고 뭐 하고, 곧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곧 이 수업 끝나면은, 그 포도당을 분해를 했을 때, 포도당이 이런 식으로 분해를 돼서 어떤 작은 산물로, 해당 과정이라는 것에 마지막 산물이 되면은, 그게 이제 피루부산이라는 것인데, 거기까지 도달할 때, 아주 간단한 반응이에요. 마치 우리가 파리바게트에서 긴 빵 사가지고서 딱 반으로 쪼개는 것과 그런 반응인데, 그거 하는데, 효소가 전혀 개입을 안 하고 나몰라라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자발적 반응이니까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소 없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끼리 해볼게. 잠깐 있어봐. 하면 얼마나 걸리느냐? 5,000년이 걸리거든.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5,000년이 걸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아마 다 굶어 죽어 있겠지? 음식을 먹은 후에도. 그러니까 효소가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발적 반응이라도. 효소가 있으면 5,000년이 아니라 1초도 안 걸려서 끝날 반응이.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죠. 활성화 에너지를 극복을 하려고 막 하다 보면 그게 5,000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정체가 뭐냐? 활성화 에너지 정체가 뭐냐라면은 반응 물질을 이 전이 상태라고 하는 이상한 희한한 상태가 있습니다. 반응을 이룰 때 완전히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가 전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학 반응을 일으킬까 말까 이제 딱 망설이고 있다가 막 계속 꼬시는 거지. 에이, 해봐. 그러다가 드디어 그래, 까짓 거.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길까지 마음이 열린 상태가 전이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그냥 가는 거야. 이대로 쭉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그게 전이 상태인데, 이건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전이 상태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전이 상태는 뭐냐? 비틀린 상태입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화학 반응 이런 건 뭡니까? A와 B가 기존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C와 D라고 하는 다른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게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와 B는 미리 자기들끼리 이미 맺어놓은 협약이 있어. 화학 반응은. 화학 결합들을 협약이 있는데 얘네들을 억지로 다시 새로운 협약을 맺는 것이 에너지 측면에 좋다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니들이 훨씬 좋아. 라고 해서 C와 D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화학 결합을 만들어내는 게 화학 반응 아니에요, 일종의. 물론 전체적으로 나중에 대차 대조표를 검사해보면 에너지 측면에서 이게 이득이었다. 수긍을 하겠지. 그러면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화학적 반응을 해서 자발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점점점 더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점점 평형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러기로 마음 먹기가 힘들잖아. 그럼 기존의 화학 결합을 떼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냅샷으로 처음에 반응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 둘의 물질, 화학 결합을 이런 걸 이루고 있어. 스냅샷으로 결과, before and after만 딱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before와 after를 만들기 전에 얘네들을 그러면 이렇게 해체를 해야 되죠. 해체를 하기에 편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태, 정점이 전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이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면은 이 화학결합,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화학결합이 훨씬 더 풀어지기 쉽게끔 가장 에너지 측면에서 해체되기 쉬운 구조로 변하는 그 상태가 전이 상태인데, 왜 효소가 이 전이 상태를 훨씬 전환시키기에 훨씬 더 적합한 것이냐 하면, 효소는 이 화학결합을 어디서 한다고? 자기네 홈그라운드로 끌어 들어가지고서 이상한 동굴 속에서 하잖아. 그게 바로 액티브 사이트잖아요. 활성 부위.
그 물질들을 활성 부위 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효소는 여기서 지 멋대로 얘네들을 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팔을 비틀어 버리는 거지. 들어오면 너희 들어와 자식아. 그래서 처음엔 막 좋은 말로 꼬셔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 알아? 들어와봐. 딱 맞아 딱 맞아 하면서 착 불러들인 다음에 갑자기 팔을 싹 비틀어 버려. 그럼 얘가 들어서 하고 있다가 왔다가 뭐야 이거 아파 하지마 이게 바로 전이 상태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팔 비틀겠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팔 비틀리게 내버려 두나? 뭐 하는 짓이야 이거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싹 들어가가지고서 지 방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딱 비틀면 갑자기 하다가 뒤통수 맞아고 이게 그냥 막 뒤틀려. 이렇게 되면 팔이 그냥 쉽게 부러져 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화학결합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야 너 네 팔 하나만 줘라. 네 팔 하나 뚝 띄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그게 좋아 에너지. 미쳤어? 그러지. 그러나 야 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하면 이거는 팔 부러지는 게 나아 훨씬. 그럼 금방 쉽게 부러지는 거지. 그게 전이 상태로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우스운 소리를 하지 않고 좀 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얘기로 설명하자면 이 전이 상태로 이 무작위적인 충돌에 의해서 반응물을 전이 상태로 전환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일종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로 할 수가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뭐야? 다시 정리해보자. 활성화 에너지가 뭐야? 어떤 반응물을 전이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가 왜 들어가? 라고 물어야 되겠지. 그러면 왜 들어가냐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충돌을 이제 다시 일으켜서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처음에 초기에 투자가 좀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효소가 그걸 이제 전담을 해주게 되면 원래 그만큼 힘이 들든 그냥 멀쩡하게 길 가던 사람은 팔을 뚝 자르는 것보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슬쩍 돌려서 이렇게 딱 비트는 것이 훨씬 쉬운 것처럼 이렇게 훨씬 쉽게 이것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역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에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한 이만큼의 양이 필요해. 전이 상태로 만들려면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해 정도. 그러니까 보통 화학 반응에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보면 항상 이런 낙타등이 있는 이 낙타등이 바로 그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 이거를 넘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응을 이거 보면 이건 전체적인 반응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됐으니까 델타 G는 음수값이니까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낙타등 때문에 이 낙타등을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낙타등이 하나도 없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언덕 위에 있다고 칩시다. 언덕 위에 떡 있으면서 뭐 하나 있어. 낙타등이 전혀 없으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서 모르는 척 하면서 슬쩍 건드리면 그냥 굴러떨어질 거 아니야 얘가. 그럼 그게 반응인데 이 낙타등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활성화 에너지면 그래서 슬쩍 한데 안 넘어. 안 되지 이게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엄청나게 큰 힘으로 발로 밀어야 겨우 간신히 굴러서 이렇게 나가는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인데 효소는 뭐를 해준다고 이제? 이거를 막 갈아서 이만큼으로 낮춰준다는 얘기지. 이렇게. 확 낮춰버리니까 뭐 이거 쉽네. 슬쩍. 하면 그냥 쑥 굴러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기존의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면 효소가 없을 때 효소가 개입하면 이게 최소한 한 이만큼으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건 해볼만 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효소가 자발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효소가 꼭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 몸에서 효소가 일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이거나 저거나 다 열심히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는 누군가 이게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 깡패 역할을 하는 것이고 중매도 시키고 들어와서 남의 팔도 비틀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효소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활성 부위라는 것이 효소에서 그 중요한 이유가, 다시 말하면 왜 단백질이 유일은 아니지, 물론 RNA가 있으니까, RNA는 뭐 일종의 예외니까, 단백질이 거의 모든 효소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죠. 활성 부위, DNA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나도 효소 좀 해보겠다, 이제부터. 왜 너만 해? 불공평해. 그래, 해. 근데 너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하고, DNA한테 활성 부위를 쫙 보여주는 거지, 이런 거. 그러면 DNA는 도저히 그런 이상한 구조를 못 만들잖아. 단백질은 바로 이러한 활성 부위라는 거. 활성 부위가 왜 그렇게 고유하고 특별한 겁니까? 바로 그 특별한 구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특별한? 기질마다 각각의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기질이라고 하는 반응물, 활성 부위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참가하는 그 반응물들이 바로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substrate. 그 구조하고 효소의 그 활성 부위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딱. 사실은 그런데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이 학자들 얘기는,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이 활성 부위와 효소의 기질의 특이성, 효소와 기질과 이 활성 부위의 구조적 특이성, 서로 쫙 닮아있는 이 궁합을 이 열쇠와 열쇠 고리로 항상 설명을 해왔었어요. 전통적으로. 특별한 열쇠만이 어떤 특별한 자물쇠 고리를 열 수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 딱 맞으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의 맹점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질 자체가 원래 있는 생긴 거하고 효소가 원래 기다리고 있는 그 활성 부위 안에 이것이 언제나 딱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것은 차라리 항체와 항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적합할 것지도 몰라. 붙고서 더 안 떨어지니까. 효소와 기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잖아. 들어가서 잠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기질은 뭘로 변해요? 산물로 변하잖아. 산물로 변하면 내보내잖아. 그동안 즐거웠다? 착하라. 또 다음 선수. 이렇게.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질의 이것과 활성 부위가 딱 맞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의 전이 상태 구조와 이게 제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 상태하고 가장 이것이 구조적으로 잘 맞으니까 들어가면 곧바로 이 기질은 전이 상태라는 물질 구조로 변하는 거지. 그럼 전이 상태로 변하면 다 좋은데 뭐예요? 일단 전이 상태로 변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곧바로 화학 반응에 참여해서 산물로 변하잖아. 산물로 변하면 얘는 왜 떠나요? 더 이상 구조가 안 맞잖아요. 이제. 구조가 변했으니까 산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평생 해로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 보니까 그동안 즐거웠어. 가게 되면 아주 잘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효소 입장에서는 테이블 회전도 아주 빨라지고 왔다 갔다. 혼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 해놓고 5시간에 있는 녀석보다 와가지고 10초 만에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바로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 생물학 시간에서는 효소의 기질 특이성 하면서 기질의 구조와 효소의 활성 부위 구조가 딱 맞다. 뭐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나 조금 더 얘기하자면,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사실은 기질 자체보다는 그 기질의 전이 상태 구조와 이것이 가장 쫙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100점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 수준의 이것은 들어가서 산물이 생성되면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나가버린다라는 뭐 그런 얘기. 쉬운 얘기고. 그럼 이거 효소도 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일 못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효소가 어떤 친구는 일 잘해. 효소가 일 잘하고 못하고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저 효소 일 잘하는 효소. 속도의 속죄. 효소 중에서 정말로 일 못하기로 정말 악명이 높은 효소가 있어요. 근데 그 효소가 하필이면 광합성, 우리의 생명을 담당하는 광합성을 담당하고 있어, 그 효소가. 그래가지고 그놈의 광합성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서 막 골치거리가. 그래서 이제 식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광합성 효소의 효율을 이제 유전 공학으로 바꿔볼까 하는 뭐 그런 연구도 막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은 물리적인 하나의 조건이고, 예를 들어서 온도나 산도, pH라든가, 그 다음에 농도, 기질의 농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생물학적인 조절, 작용이죠.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다 끄떡일 수 있는 조건들이긴 하나, 온도는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왜 온도가 높을수록 좋을까 하면 이거 하잖아요. 이거. 운동 에너지가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운동 에너지가 너무 빨라져가지고서 화학 결합을 지탱하는 것보다 이 운동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 화학 결합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37도에서 반응을, 아니, 뭐 25도에서 반응을 하다가 한 30도 정도로 올리면 당연히 이것은 온도가 높아질 것은, 그러나 그 이상 가면 이제 조금 무엇을 걱정해야 되지?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 온도 자체를 이제 화학 결합을 걱정한다는 얘기는 누구 화학 결합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 효소의 단백질의 화학 결합을 걱정해야지. 왜냐하면 그게 망가지면 효소의 그 구조가 없어지니까, 망가지니까 더 이상 효소가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개 보면 이 곡선, 그래프가, 하나는 이 최적 이 활성을 보는 온도가 어디 한 37도쯤 되죠? 이거 여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의 모든 대부분의 효소가 보통 한 37도 정도. 세균이 됐든 우리 몸 안에 됐든 그 효소들이 이미 다 그런 식으로 적응이 되어 있는 거야. 진화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 그 안에서 살다 보니 이미 그 효소의 구조 자체도 한 37도 정도에 가장 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얘는 뭐야 이거 갑자기. 누구야 얘는. 뭐 거의 80도, 섭씨 80, 이거 실화냐? 아니 80도 되는데 얘가 최적이, 그러니까 얘는 한 40도 정도 돼도 아예 눈도 안 뜨고 있네? 보통 정상적인 조건에서 이런 효소 갖다가 뭐 했다간 전혀 반응이 없는데 한 80도, 90도 거의 끓는 물 아니에요. 거의 끓는 물에 놔둬야 얘가 이제 어떤 활성을 제대로 보이네? 뭐야 얘는?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응? 해지 열수구 같은 데서 있을 수 있겠지. 용암 근처 같은 데서 세균 채집하다가, 그 용암 근처에 사는 세균들은 진짜 100도에서도 멀쩡하게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물 무조건 끓여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닌 것이, 그런 세균 잘못 오염시켰다가 물 끓여봤자 우리는 그 세균한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사실 이 세균 덕택에 아주 대박친 과학자가 있고, 우리도 사실 이들 덕택에, 이 세균 덕택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검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PCR 전부 하고, 이거 PCR 어떻게 했을까? 이 세균에서 효소 훔쳐다가, 이 세균이 DNA를 복제하는 그 중합 효소를 훔쳐다가 PCR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못해, PCR. 이 세균은 95도가 돼도 안 죽거든. 이 세균의 이 중합 효소는 최저 온도가 지금 80도가 되는데, 그 PCR 반응 자체의 온도를 확 올려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 그 온도를 올리는 순간에 그 효소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매번 새롭게 투입을 해야 돼. 그 짓 못하지. 얘는 가만히 한 번만 넣어두면 온도를 올렸다가 낮췄다가 무슨 PCR 사이클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뭐 30 사이클을 돌린다, 25 사이클을 돌린다. 그거를 그렇게 반복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반복 과정에서 반드시 한 사이클마다 이런 식으로 온도를 95도까지 올리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 그 순간에 웬만한 모든 단백질들은 다 망가져 버리는데, 이런 효소들은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세균에서 채취해온 이 효소는 까딱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적응을 했다는 건 사실이 참 놀랍지. 정말 이거를 사용하고서 PCR을 하기로 한 그 분이 처음에 억만장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하기로, 뭐 기계가 부르는 게 값이요. 그 PCR 기계가 처음에
지금은 한 무슨 아이고 돈 100만 원이면 아주 좋은 거 사요. 돈 100만 원. 옛날에는 4, 5천만 원 했거든. 처음에 내가 대학원에 있을 때만 해도 야 PCR 기계 온대 구경 데모 그게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5만 불이야. 5천 원 하면서 와 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그 친구가 그 기계 만들어 팔았어. 그 회사 차려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노벨상은 쟤는 텄어 이제. 돈 벌었으면 됐지 뭐. 노벨상은 무슨 네가 그렇게 또 억만장자가 됐는데 노벨상까지. 그런데 한 10년 있다가 노벨상까지 줘버리네. 뭐 이건 뭐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참.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살짝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또 일본 애들은 전부 이제 잠수함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자기들도 잠수함 타고 그 지금 열수구 같은 데 가가지고 나도 그것을 뭐 찾겠다 해가지고서 한때 엄청나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이렇게 진도 없어 죽겠네 자꾸. 자, 특정 효소 역시 또 이 pH 범위 이거는 아주 우리 몸 안에서 pH 역시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효소인데 단백질 분해 효소인 하나는 펩신이라는 단백질 효소이고 분해 효소. 또 하나는 트립신, 이건 펩신. 또 하나는 트립신. 그런데 트립신이 최적으로 일하는 활성은 한 pH 8 정도, 약 알칼리성이네. 창자에서 단백질 분해를. 펩신은 어머나 pH 2. 세상에 거기서 어떻게 살아내겠을 생각을 하세요. 어디일까? 위에서. 이렇게 전부 각자가 이게 전부 그러니까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조에 맞게 적응을 이미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펩신 똑같은 단백질 분해 요소이지만 장에다 갖다 놓으면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겠죠. 트립신 역시 마찬가지고 트립신을 위에다가 투입을 하고 단백질 좀 분해시켜줘 부탁한다면 가자마자 장렬히 전부 전사하겠죠. 그런 식으로 구조 역시 그런 영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농도가 높아지는데 왜 또 효소 발성이 높아질까? 일단 농도가 적다는 얘기는 효소가 기다리는 시간이 기질이 찾아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질의 농도가 적으면 이게 5분에 한 번씩 방문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목을 어디다 담는가 문제지. 커피숍을 지금 충북대 앞에다 지금 S동 앞에다 차리느냐 아니면 저 강남의 한복판에 차리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것처럼 기질 농도는 이렇게 활성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 기질 농도를 가지고 우리는 효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또 근거로 삼아버린 거죠.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래서 Km 값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기질의 농도와 관련이 있는 하나의 수치입니다. Km 값이란 뭐냐면 효소가 어느 기질 농도에 자신의 일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최대로 할 수 있어요. 100%. 누구나 각자의 100%는 달라. 네가 무슨 옛날에 우리 라떼이즈 홀스 때는 개발에 땀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뭐 광분해하고 갑자기 미쳐서 일 잘한다는 것을 개발에 땀났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개발에 땀나면 뭐는 못해. 그러지 말고 평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중간치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활성이 네가 얘기하는 네 뻥 수준이지. 내가 최대로 한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믿어. 그건 뻥이고 거기서 내가 반만 믿을게. 그게 이제 그 일을 하는 반값이거든. 일을 하는 효소의 최고의 활성에서 그 반 수치 정도의 일을 하는 양. 그때 기질 농도가 얼마가 되느냐가 Km 값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러니까 특성 효소 활성이 50%가 됐을 때 기질의 농도. 다시 말해서 효소가 일 잘하는 효소일수록 이 Km 값이 높을까 낮을까?
낮아야 되겠지. 일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금만 줘도 내가 얼마든지 일을 똑같은 속도로 한다는 얘기지.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은 속도가 빨라지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같은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효소 A, B가 있는데, 근데 A 효소는 기질을 10개만 줘도 똑같은 속도. 효소 B가 기질을 50개 줬을 때나 낼 수 있는 속도를 낸다면, 그럼 효소 A가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거지. 근데 이것을 이렇게 Km 값을 표현한 거지. Km 값이 당연히 효소 A는 낮을 거 아니야, 훨씬. 그래서 어떤 효소의 Km 값을 딱 조사하면 그 효소가 얼마나 빨리 일을 하는지가 이제 대충 판단이 서는 거죠, Km 값을. 이 Km 값은 그 다음에 이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효소가 어떨 때는 Km 값이 뭐 50이었는데,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Km 값이 갑자기 100으로, 그럼 일을 잘 갑자기 못하게 됐다는 거지. 그럼 너 왜 이렇게 됐니? 너 왜 이러니? 그러면 몰라.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 효소의 일이라는 것은 이쪽이 지금 X축이 지금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는 쪽입니다.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이쪽이 효소의 속도인데, 효소의 활성.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지.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 효소가 개입하지 않는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는 화학 반응, 이것과는 달리 효소가 이제 개입하는 화학 반응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은 아무리 기질 농도를 높여봤자 이제는 고마해라. 그 때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최대값인 거지. 효소의 활성의 최대값. 보통 우리는 것은 V라고 속도를 얘기하는 velocity V를 하고 maximum. 그래서 Vmax가 어떤 특정한 효소의 활성의 최대치입니다. 그 최대치는 활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훨씬 더 그 최대치에 근접을 하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순간까지 가면은 이게 딱 나올 텐데,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측정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 상상에 최대치가 있을 거, 그건 아는데, 그 최대치에서 그 반값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 반값을 우리는 2분의, 그러니까 Vmax의 2분의 Vmax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만나는 요 기질 농도 값이 Km 값이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효소 활성을 누군가가 있으면은, 영어로 코팩터라고 하는 보조 인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활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있고, 이제 효소에서 많은 이온들이 사실 우리가 칼슘 많이 먹어야 돼. 영양 보충제로. 마그네슘도 먹어야 돼. 왜 이렇게 일단 먹는 게 많아? 그 이유가 많은 경우가 칼슘, 마그네슘, 징크, 아연, 그런 것들이 전부 각각의 특별한 효소들의 그런 식으로 가서 붙어서 이런 활성을 이 보조 인자로서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친구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언제나 도와주는 친구가 있으면 꼭 언제나 회방꾼이 언제나 꼭 있잖아, 그만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자, 인히비터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그 억제자들도 두 가지 부류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경쟁적인 억제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마치 경쟁에는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는 비경쟁적 억제자. 자, 경쟁적 억제자와 비경쟁적 억제자로는 딱 얘기를 하면 일단 뭘 가지고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묻겠죠? 뭘 갖고 경쟁을 할까? 활성 부위를 가지고, 그렇지. 활성 부위를 가지고 누구와 경쟁을 할까? 기질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경쟁적 억제자라는 얘기는 똑같이 나도 활성 부위에 가고 싶어 하면서 가겠다는 거지. 기질이 가려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얼마.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경쟁적 억제자거든요. 그럼 딱 보면 우리는 그냥 봐도 누가 경쟁적 억제자 구실을 할지 알겠네? 보면 알 거 아니야.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 건 아니지만 너 딱 보아하니 너
내가 지금 하는 화학 반응은 좀 해방 좀 놓겠구나. 어떻게 알아? 기질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기질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효소가 딱 보고 얘가 기질이야. 뭐야? 몰라. 들어오면 그래. 하고. 그게 바로 경쟁적 억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적 억제자는 기질과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최소한 어디가 비슷해야 될까? 기질 전체 모양과 비슷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누구와 비슷하면 돼? 그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부위와 그것만 아주 쏙 빼닮은 그런 거면 돼요. 니코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니코틴. 니코틴이 바로 그 중요한 경쟁적 억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서 우리의 근육 같은 거, 근육 이 전달, 이 조절 같은 것을 해주는 그 아세틸콜린인데 니코틴이 바로 그 아세틸콜린이 붙는 그 부위, 지금 신경 신호 전달하는 그게 똑같이 붙일 수가 있어요.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니코틴을 근데 이제 아세틸콜린이 우리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평안함을 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을 하는 신경 신호를 또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활성화시키거든. 근데 니코틴을 하면 그 아세틸콜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딱 하니까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좋으니까 이 중독까지 되는 거지. 그래서 담배 한번 피면은 못 끊어. 그 담배 없으면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대 물어야 되고 그냥 뭐 생각이 안 나면 다 해야 되고 그게 다 이유가 그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자, 비경쟁적 억제자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효소의 활성도에 결합하는 경쟁적 억제자와 기질과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경쟁적 억제자는 생각보다 해결하기가 쉬워. 갑자기 화학 반응을 딱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경쟁적 억제자가 여기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 큰일 났네. 경쟁적 억제자. 이거 오염을 워낙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기질과 오염을 비슷하게 생기니까 뭔가 이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 정제하기도 힘들 거야. 이거 서로 화학적으로. 큰일 났을 거야. 화학 반응은 곧 해야 되지. 시간은 30초 안에 이걸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경쟁적 억제자가 좀 나타났습니다. 보고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 화학 반응 그대로 해야 되지. 진행해야 돼. 생방이야 이거 생방. 어떻게 해야 돼? 효소를 늘려? 효소 늘리는 거 말고 그 비싼 효소를 어떻게 늘릴 거야? 그거보다 훨씬 더 싼 대안이 있어요. 효소 늘리는 것보다는. 기질을 쎄로 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효소의 입장에서는 경쟁적 억제자가 얼마나 있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근데 갑자기 기질들이 산더미같이 쏟아지기 시작. 그럼 효소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나는 확률적으로 자기가 만나는 친구는 기질일 확률과 그 억제자일 확률 둘 중에 누가 높아? 기질 만나는 확률.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적 억제자는 기질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이것을 이 경쟁적 억제자의 효과를 얼마든지 이렇게 반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경쟁적 억제자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가지. 왜냐하면 기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비경쟁적 억제자는 활성 부위를 노리는 것이 아니야. 효소 자체를 그냥 딴 데 가서 뒤통수를 치는 거지. 아까 누구처럼 창을 꼽아버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뒤에 가고 이걸 막 꼽아가지고서 아파하면 어떻게 돼? 그럼 효소의 기질이 구조가 효소의 그 활성 부위 구조가 바뀌어버리죠. 뒤에서 뭐 이상한 막 붙잡고 막 목을 비틀고 막 하면 활성 부위가 갑자기 구조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활성 부위에 내가 알고 있던 기질이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억제를 시키는 게 비경쟁적 억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allosteric, allo라는 얘기는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steric이라는 얘기는 어떤 자리, 부위를 얘기하는 걸. allosteric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이것을 다른 자리 입체성,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경쟁적 억제, 다른 자리 입체성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더 무섭다는 얘기지. 활성 부위에 결합하면 그냥 달래가지고서 잘 달라고 내보내면 그만이지만, 야, 사탕 하나 줄게 하고 내일 놀자 하고 보내면 그만이지만,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붙어 놓으면 이 문제는 여기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효소의 활성 부위가 구조가 반영구적으로 망가져 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더 이상 영업 못 하는 거지, 효소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그림이 소위 말하는 이 정상적인 상황과 경쟁적인 억제자가 들어갔을 때와 비경쟁적인 억제가 들어갔을 때 두 가지, 이것이 어떤 식으로 효소가 억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Kn 값은 그러니까 경쟁적인 경쟁적인 억제자가 있을 때는 Kn 값이 어떻게 되냐면 Kn 값이 변하지. 그래서 경쟁적인 억제자가 있을 때는 Kn 값이, 왜냐하면 기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나 비경쟁적인 억제자가 이 친구가 있을 때는 Km 값 자체는 안 변해. 다만 이게 변해, 이게. 최대값이.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경쟁적인 억제자는 효소 자체의 그 활성 최대값은 전혀 건드리지 않아. 다만 그 최대값을 가늠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Km 값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나 비경쟁적인 억제자는 이렇게 Km 값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데 다만 효소의 최대 활성 값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리 입체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확대시켜가지고서 억제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에 붙어가지고서 효소의 기질 부위가 아니고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붙어서 심지어 효소의 활성을 높여주는 조절자도 있네. 그럼 뭐 상상하기 나름이겠지. 이 결과가 여기에 붙어서 이걸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고, 이 등 뒤에 붙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배를 유지시켜주는, 뭐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가능. 그런 개념으로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 중에서 이제 이 중에서 특히 협동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뭐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히모글로빈처럼 2개 이상의 소단위로 구성된 효소에서 관찰될 수 있는 특성으로서 이게 뭐냐면은 이 그림을 봅시다. 이렇게 히모글로빈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개념하고 조금 틀린 것이, 직접적으로 이 기질이 활성 부위에 붙음으로 해가지고서 전체적인 구조가 전부 안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얘가 하나 여기 딱 붙게 되면, 이게 산소예요. 헤모글로빈의 경우. 산소가 이 4개, 헤모글로빈은 4개의 서브 유닛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그 4개 서브 유닛에 각각이 하나씩 전부 다 산소를 가질 수가 있어. 근데 그 4개 중에 다 비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산소가 딱 차도 전체적인 구조가 그것 때문에 변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로 변해. 그래서 나머지 이 친구, 지금 현재 빈집인 상태에 있는 이 친구들도 훨씬 산소를 받아들이기에 훨씬 더 좋은 구조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협동성이란 뭐냐면은, 일단 시작이 되면 누군가가 첫 발을 먼저 뛰면 그 기회로 해서 훨씬 더 이것이 가속화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과 무엇이 다르냐면,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옆에 붙어가지고서 이 경우에 이게 뭔가 붙어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구조가 안정화가 되는 것인데, 이 붙는 자리가 기질이 붙는 활성 부위가 아니잖아요. 다른 자리잖아. 다른 자리에 붙어가지고서 그거 때문에 얘네들의 효소의 활성 부위 자체가 안정화가 된 거지. 이것이 좀 다른 거지. 협동성과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에 의한 둘 다 효소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끝나진 않았지만 더 나갔다가는 내가 암살당하겠지, 여기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눈물을 머금고 끝내고 다음을 기약을 합시다. 자.